한국, 우리를 도와주시오. 당신들의 천공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오. 러시아의 태도는 예상외로 공손했습니다. 기술 협력만 해준다면 극동 개발권까지 넘겨주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국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는 푸틴의 폭탄 선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항구, 원유, 조선, 극동 개발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주겠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대한 제국 러시아가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 이토록 맹렬한 자원 폭격을 퍼붓게 된 것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뺨이 얼음장보다 차갑게 얼어붙을 만큼 칼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뼛속까지 시린 전 세계 질서를 통째로 얼어붙게 할 질식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크렘린궁 작전 상황실의 스크린에는 중동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미군의 배치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러시아 극동개발부 총책임자로서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부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인 국방부의 드미트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을 때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상군 규모는 2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우디와 이란의 산유시설이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평생을 러시아의 극동 부흥을 위해 바쳐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저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한마디가 세계 질서를 이토록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의 향방은 아마 여러분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 의해 180도 뒤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가 보죠. 미국이 바늘구멍 같은 그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겠다고 선언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브렌트유 가격은 하루 만에 배럴당 40달러 이상 폭등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면 붕괴했고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시장은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미치광이가 지핀 불길은 전 세계를 전례 없는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 아닌가? 유가 상승은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맞습니다. 평시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극동 지역의 방공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캄차카 반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의 방공망은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었습니다. S-300 시스템은 수명이 다했고 더 발전된 S-400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차출되었죠. 극동 지역은 과장 없이 말해 하늘이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청홍2를 도입하겠다. 솔직히 저는 이 결정을 처음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미국의 패트리어스도 있지 않은가? 위대한 우리 러시아가 언제부터 속국에 불과했던 나라에 무기를 사달라고 구걸해야 했는가?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고 나서야 저는 입을 다물 수 있었습니다. 청홍이제 가성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지역 실전 배치 후 요격률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극동 방공망 현대화를 위해 청홍2 도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무기한 에너지 공급 계약, 극동 개발 프로젝트 참여권, 북극 항로, 공동 운영 방안 등 매우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나라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건들이었죠. 적어도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일말의 미련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거절이 예상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이거나
외교 채널의 전달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건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지목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이토록 엄청난 조건을 내걸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고작 한반도의 절반 크기인 작은 나라 한국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이번 거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불과 20년에서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무기를 사가는 나라, 세계 강대국들의 제품 카탈로그를 보며 물건을 고르는 입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러시아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그들은 선택받는 입장에서 완전히 선택하는 입장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알렉세이, 한국 거는 물 건너갔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호르무즈 최신 보고서 봤나? 산유시설 피격 범위가 사우디 동부까지 확산됐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잿빛 하늘은 여전했지만 그 하늘 아래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군사 행동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원유 공급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비상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에너지 배급제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청홍이 거절은 단순한 외교적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한 번의 거절이 마치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것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왜 거절했는지, 이 거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했죠. 더군다나 이 거절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결국 한국에 그토록 집착하며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말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던 세계의 규칙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새로운 규칙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절 소식이 퍼진 후 크렘린궁 안팎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모든 복도에 감돌았고 고위 관료들의 발걸음도 이상하리만치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워싱턴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표현은 외교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숨기지 않았죠.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에 대한 기여,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 번역하면 사실상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감히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한국에 대한 분노. 저는 그 기자회견 영상을 사무실에서 3번이나 돌려봤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이토록 격렬하다는 것은 한국의 거절이 단순히 러시아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청홍이를 팔지 않은 것은 오히려 환영해야 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화를 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지시를 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불쾌하게 여긴 것은 한국의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결정권을 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심리입니다. 비록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신의 통제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축구 감독이 선수에게 전술을 지시했는데 선수가 그 지시를 무시하고 직접 골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골은 들어갔지만 감독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연이어 글을 올리며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를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주한 미군 배치 재평가까지 암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드미트리가 이 소식을 들고 제 사무실에 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드물게도 미소 비슷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미국인들이 지금 제 발등을 찍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미국의 품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렘링궁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청홍이를 거절당했을 때의 실망감은 물론 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거절당한 상대에게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감정이었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채널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극동지역 개발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북극 항로 공동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잠시 멍했습니다. 거절당한 쪽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라고?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명을 듣고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알렉세이, 지금 세계 정세를 지도에 펼쳐놓고 보게. 호르무즈는 막혔고 미국의 발은 중동에 묶였으며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휘청이고 있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국방기술, 조선, 반도체, 원자력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어디인가? 한국뿐이야. 그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전략적 자산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멀리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놓치면 다른 누군가가 한국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국에 접촉해왔습니다. 일본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의 방산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방공 현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 제안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계산은 누가 봐도 뻔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비워둔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일본의 제안서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안서 내용의 절반은 한국의 국방 기술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청홍2 대비 자국 시스템의 장점을 나열하고 한국 무기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전략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미트리에게 말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방공 시스템을 팔고 싶다고? 자기들 방공망도 아직 미국에 의존하는 주제에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의 국방력은 약하지 않지만 실전 검증 측면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청홍2를 중동과 동유럽에 수출하며 실전 환경에서 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알면서도 끼어들려 한 겁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주위에서 미국은 분노하고 러시아는 애원하며 일본은 그 자리를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바둑판 한가운데 놓인 돌 하나를 두고 사방의 기사들이 그 돌을 둘러싸고 수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밤잠을 설쳤습니다. 호르무즈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우리 극동 지역의 방공 공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새벽녘,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 시내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가? 우리를 거절한 상대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이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인가? 세르게이가 심야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알렉세이, 내일 아침에 한국 측과 극동개발 사업 관련 비공식 회의가 있네. 자네가 직접 가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수화기를 응시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계산이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산업 역량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전략이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논리 아래
불쾌한 진실 하나가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선택하는 쪽이었고 우리는 선택을 기다리는 쪽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역시 결국 우리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중심에 선 한국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새벽 4시 크렘링궁 상황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협 전역에 기뢰를 부설하고 해군 함정을 일렬로 배치해 민간 유조선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란은 아예 해협 전체를 폐쇄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앞서 그곳을 바늘구멍이라 말했었죠. 이제는 마치 누군가 바늘구멍 양쪽에서 동시에 주먹을 쑤셔 넣은 것과 같았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비친 중동 지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은 마치 페르시아만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우디 동부의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에서는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고 쿠웨이트의 해상 석유 저장 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그 모든 동맹국에 전쟁을 선포했고 중동의 불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가 상황실 한쪽에서 전화를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알렉세이, 베이징에서 온 전화였네. 중국 측이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의 참전 검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에너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이란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드미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핀 불이 이제 온 세상을 삼키려 하고 있어. 트럼프는 자기가 중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결과가 어떤가? 통제는커녕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셈이지. 국제사회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엔은 긴급 안보리를 소집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무산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반미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에너지 수입국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한 항로가 갑자기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극입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된 순간 세계 에너지 수송 지도는 완전히 새로 쓰였습니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가 사실상 끊기면서 세계는 절박하게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을 따라 뻗어 있는 북극 항로였습니다. 문제는 이 항로를 실제로 운영하려면 쇄빙 능력, 극지 전용 선박, 그리고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항로와 자원,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쇄빙선 건조 기술, 극한의 조건에서 운항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항만 하역 시스템.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정답은 또다시 한국이었습니다. 극동개발부 총책임자로서 저는 누구보다 한국조선업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은 거의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고 쇄빙 LNG선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선박 역시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건조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극지 항만 설계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선택지가 없다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크렘린궁에서 긴급 경제안보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북극 항로 개발 가속화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북극 항로의 현실화는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그리고 바로 그 회의에서 한국 측 실무 책임자 한 명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박승빈 한국해양플랜트 전략팀의 팀장. 업계에서는 그를 한국조선업의 전략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예전에 북극 관련 국제회의에서 그가 발표하는 기술, 로드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저 인상 깊은 발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보니 그 로드맵의 정확성은 마치 오늘의 상황을 예견한 것만 같았습니다. 세르게이는 제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우리가 한국에 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이번에는 절대 거절당해서는 안 돼.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극동 지역 조선소의 독점 운영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3개 주요 항만의 개발 및 독점 운영권, 국제 시세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20년 장기 공급 계약,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의 땅에서 러시아의 항구에 외국 기업의 깃발을 꽂고 그것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하다니. 저는 이 제안서를 들고 드미트리를 찾아갔습니다. 30년 군인으로 살아온 그 강골의 군인이 이 거의 영토 할양에 가까운 제안을 어떻게 볼지 궁금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제안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마지막 장을 덮은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세이, 이거 작성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았나? 상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됐네. 자존심이 상하는 제안이야말로 진심이 담긴 제안이기 때문이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미트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을 내건 것은 그만큼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에너지 질서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제안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박승빈이라는 인물이 문서를 받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크렘린궁은 점점 초조해졌지만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메시지였습니다. 급한 쪽은 우리이며 한국은 그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 조선소 독점 운영권, 항만 운영권, 초저가 천연가스 공급, 우리가 내민 카드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자체가 우리의 다급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 러시아가 고작 한반도 남쪽 절반 크기의 나라에서 오는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니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향해 폭주하고 있었으며 북극 항로는 더 이상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길의 열쇠는 바로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국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확장되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림자가 우리 러시아의 땅 위에서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다. 등고를 타고 오르는 한기에 저는 이것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도쿄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도 총리 관저에서 직접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바로 그 시점에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니, 절묘하다기보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죠. 한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정보는 분명 도쿄에도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세르게이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 요청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일본 측의 의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극동에너지 공동개발, 북극 항로 참여, 그리고 국방기술 교류.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 제안했던 내용을 일본이 거꾸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세르게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 생각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응답하지 않으니 일본이 그 틈을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이틀 후 통화가 성사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할 자격이 없었지만 드미트리를 통해 통화의 요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매우 정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가 러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라며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이 극동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양국이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푸틴 대통령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극동 개발의 핵심 파트너십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있습니다. 제3국과의 추가적인 논의는 시기상조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외교적인 언어에 쌓여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그 의미를 결코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도쿄와 워싱턴 그리고 서울에 동시에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대안이 아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의 제안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자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프라 건설 경험도 풍부하며 무엇보다 극동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일본을 예비 선택지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직접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드미트리가 그 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자네 일본 조선업의 현 주소를 아나? 대략은 압니다. 대략 알아서는 안 돼. 정확히 알아야지. 일본 조선업의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몇 %인지 아나? 7%도 안 돼. 21세기 초만 해도 그 숫자가 30%가 넘었지. 불과 20년 만에 그 지경으로 추락한 거야. 그런 나라가 우리 극동 조선소를 운영하겠다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극동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져 한국과 일본의 산업 역량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교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한국 70% 이상, 일본 한 자릿수, 쇠빙선 건조 실적, 한국 세계 최초 쇠빙 LNG선, 인도 완료, 일본 설계 단계, 극지 해양 플랜트 기술, 한국 실전 배치 완료, 일본 연구 논문 수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이고 차원이 다른 격차입니다. 한국은 이미 북극 항로 시대를 위한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놓았고, 일본은 그 생태계에 들어갈 입장권조차 손에 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일본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푸틴의 거절이 보도된 후 일본의 언론과 정계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견제, 다른 하나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아주 기묘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의 한 평론가는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기술력이 아니라 저가 공세에 기댄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품질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일본 최대 경제신문의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조선업, 우리는 왜 따라잡지 못하는가?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날, 한쪽에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르게이는 이를 두고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경쟁의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이건 같은 리그에 있는 두 팀의 순위 싸움이 아니라 한 팀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 있고 다른 한 팀은 이 부리그에서 승격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 가혹한 평가였지만 데이터가 그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웅이라는 단일 무기 체계 때문에 주목했고 그 다음에는 조선과 에너지 기술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것이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자동차, 국방, 조선, 해양 플랜트, 통신 장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에 우리 러시아 영토의 17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을 새워 한국 산업에 관한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자체가 강하다기보다는 한국의 구조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산업 구조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이 제각각 움직이고 정부와의 조율은 더디며 의사결정 시간은 너무 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연구기관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국가적인 역량을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마치 평시에 전시체제의 효율을 가동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구조적인 차이가 결국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많은 자본을 쏟아부어도 이미 완성된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일본을 거절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에게 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시 가동 가능한 파트너였고 그 파트너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승빈 팀장의 이름으로 온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내용은 우리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실무 협상을 위한 대표단 파견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락도 거절도 아닌 정확한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링궁 전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서한을 읽으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한국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일본은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마 일본 자신일 것입니다. 그날 저는 제가 보면 안 되는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극동개발부 총책임자라는 직책 덕분에 꽤 높은 수준의 보안 등급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술 기밀 문서는 제 권한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하지만 드미트리가 직접 그 문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심지어 블라인드까지 내렸습니다. 알렉세이, 이건 원래 자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걸세. 드미트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안 규정을 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의 군 생활은 그의 뼛속까지 규율을 새겨 넣었지만 그런 그가 직접 기밀 문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이는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읽어보게. 그리고 나면 자네 머릿속의 세계 질서 지도는 새로 그려야 할지도 모르네. 문서의 첫 장을 펼쳤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연방방공 현대화 전략 보고서 대외 기술 의존도 분석,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내부 평가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우리 러시아의 현존 방공 시스템 안에서 한국산 부품 및 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목록이었습니다. 레이더 신호 처리 반도체, 적외선 탐지 센서 모듈, 고정밀 관성 항법 장치, 전자전 대응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저는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는 계속 넘어갔지만 목록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청웅 2 판매를 요청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물밑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이미 나무뿌리처럼 우리 국방 시스템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완제품 무기를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 그 자체를 우리는 이미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드미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대로일세. 만약 한국이 없다면 우리가 S500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는 걸세. 불가능하다?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자국의 방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없다니. 이것은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보안 등급이 훨씬 더 높은 문서였죠. 저는 제목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르크티카 프로젝트 아르크티카, 차세대 통합 방공 시스템 공동개발 협정서, 협력 대상국, 대한민국, 한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청웅2를 거절당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절의 이면에는 이토록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의 구조를 들으시면 제가 왜 제 세계관이 무너졌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것, 실전 데이터, 우크라이나 전선과 시리아, 리비아에서 축적한 수천 건의 실전 교전 기록, 어떤 각도, 어떤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현존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가, 전자전 환경에서 레이더는 어떻게 교란되는가, 드론 때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패턴은 무엇인가,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데이터, 수만 명의 목숨과 맞바꾼 정보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것, 기술, 이 실전 데이터를 흡수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설계,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조 능력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은 러시아의 피와 한국의 두뇌가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암호명은 청웅 진화형이었습니다. 기존의 청웅-2 구조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실전 데이터를 녹여내 탐지 범위, 동시 교전 능력, 전자전 저항성을 차세대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죠. 문서에 적힌 목표 성능 수치를 보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미국의 패트리엇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에로우 시스템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드미트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청웅이 도입을 요청하기보다 훨씬 전부터였네? 아주 오래전부터.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청웅-2 수출을 거절했던 이유는 기존 시스템을 판매할 경우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회의실에서 세르게이가 이 계획의 전략적 의미를 설명할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르게이의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세계 방공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네.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게. 사우디, UAE, 카타르, 이라크 모두가 방공 시스템 도입을 긴급하게 타진하고 있어. 유럽도 마찬가지야.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노르웨이. 연이어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 예상 규모 300억 달러 이상, 유럽 긴급 방공 예산 200억 달러 증액, 동남아 방공 현대화 수요 150억 달러, 아프리카 및 중남미 신규 수요 80억 달러.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유율은 얼마였을까요? 문서에 적힌 숫자는 40% 이상이었습니다. 40%. 전 세계 방공 시장의 거의 절반을 한 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 말입니다. 드미트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이제 알겠나? 왜 대통령께서 일본을 거절하셨는지. 일본과 협력해봤자 우리는 기껏해야 기존 시스템을 개량하는 수준에 그칠 걸세.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는 세계의 방공시장 전체를 재편할 수 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러시아 극동 개발에 몸담으며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자 군사 강국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설령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편의를 위함이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미사일의 유도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의 센서 기술이 없으면 우리 레이더는 최신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없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없으면 우리 북극 항로는 열릴 수 없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없으면 우리 극동 지역의 에너지 자립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없으면 우리 군의 전장 전자화는 완성될 수 없다. 이 모든 사실이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조용히 앉아 그 무게를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박승빈 팀장으로부터 공동개발 계획의 실무 일정을 조율하자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말미에는 짧은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기술 검증 일정은 한국 측을 기준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 측을 기준으로.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분명 공동개발인데 한국의 기준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측에서 아무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모스크바는 고요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붉은 벽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모스크바강 위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수백 년간 세계를 호령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이 성벽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의 심장부에 앉아있는 나는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에서 오는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이 변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변한 것인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원유 공급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전략 비축유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긴급하게 30일치 비축유를 풀었지만 30일이 지난 후에는 아무도 다음 카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250달러를 돌파했고 아시아 현물 시장에서는 300달러에 거래되었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유럽의 산업 생산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공장들은 연이어 가동을 멈췄고 프랑스는 주요 물자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했으며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난방유 부족으로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긴급히 셰일오일을 증산했지만 중동 원유가 남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내용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역량을 활용하여 긴급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간의 협력이었지만 실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그리고 LNG 터미널 설계 능력을 미국 본토와 유럽 동맹국에 긴급 투입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관세를 물리겠다며 방위비를 흔들던 나라가 이제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르게이에게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크렘린궁 경제안보팀에 즉시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한 발 앞서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얻게 되면 우리의 극동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긴급회의는 밤 10시 크렘린궁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세르게이 국가안보보좌관, 드미트리 국방차관,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저까지. 분위기는 마치 전시작전 회의 같았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안을 뛰어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세르게이가 스크린에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약점은 단 하나입니다. 영토와 인구, 그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그 기술을 펼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고 인구는 줄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세르게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극동지역 장기 임대. 세르게이가 제시한 방안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일대의 산업 특구를 한국에 50년간 장기 임대한다. 한국 기업에게 조선소, 항만,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자유롭게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부여한다. 러시아는 땅과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투입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하나의 한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협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생존 동맹이야. 우리는 영토는 넓지만 인구가 줄고 극동을 개발할 산업 역량이 부족해.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공간이 없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구조야.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며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러시아 땅에 한국의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영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굴욕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전략적 판단으로 봐야 할까? 그 경계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현재 연해주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명이 채 안 됐습니다. 산업시설 가동률은 40% 미만이었습니다. 내부 예측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안에 극동 지역은 경제 사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출 없이는 그 땅은 계속 비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안서가 한국 측에 전달된 지 이틀 후 저는 박승빈 팀장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러시아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는 박승빈이라는 인물을 처음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서류에서만 보던 이름이 실제로 제 앞에 앉아있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를 가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어떤 서류도 펼쳐놓지 않았고 태블릿 PC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보고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일정부터 항만 현대화, 로드맵, 천연가스 처리 시설, 설계 방안까지 아주 구체적인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박승빈 팀장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각자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항구가 한눈에 들어왔고 겨울 바다 위에는 화물선 몇 척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님,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한국은 지금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동시에 협력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를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시는 겁니까? 박승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 항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세이 총책임자님, 저는 제가 잘하는 것보다 한국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선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입니다. 배터리 세계 1위입니다.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위 산업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자동차, 여기에 한류라 불리는 문화 콘텐츠까지. 솔직히 한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진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자기 나라의 실력을 나열하고 있었지만 과장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책임자님,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한국은 자원이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영토는 좁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엔진을 만들어도 연료가 없으면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연료와 땅,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호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없으면 양쪽 모두 완전해질 수 없는 구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보완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의 무게추는 명백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땅과 자원, 즉 대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기술과 산업 역량, 즉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해 또다시 발언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협력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는 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며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초조함의 증거였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 뒷좌석에 기댄 차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의 크레인들이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고 멀리 동해의 검은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한국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직감이 갑자기 너무나도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지금 이 순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다음 시대의 게임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밤바람이 차창을 스쳤습니다. 동해 건너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전 세계가 애타게 바라보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셰레메티에보 공항도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모든 동선, 모든 안내판에 디자인 감각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나서며 드미트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항부터 다르군. 드미트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공항은 시작에 불과하네. 박승빈 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첫 목적지는 거제도의 한화오션 조선소였습니다. 차 안에서 박 팀장은 일정을 설명하며 묘한 자부심이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거제도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 풍경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빽빽한 아파트 단지,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는 공장지대, 넓은 논밭,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산업단지. 이곳에는 단 한 뼘의 땅도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국토 위에서 모든 면적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선박 건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 안에서 LNG 운반선 2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척의 길이가 300m가 넘었고 축구장 3개를 나란히 붙인 것보다 길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배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철제 블록을 들어 올리는 모습은 마치 신이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팀장은 제게 안전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기 3번 도구로 가시면 건조 중인 쇠빙 LNG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위해 설계된 최신 모델입니다. 3번 도구로 가는 동안 저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지만 조금의 혼란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군대의 합동작전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군대보다 더 정밀했습니다. 군대는 가끔 실수를 하지만 이들의 생산 라인에서는 실수할 가능성조차 설계에서 배제된 것 같았습니다. 쇠빙 LNG선 선체 앞에 서자 고개를 들어야만 그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 부분의 특수 강화 선체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영하 50도의 북극해에서 이 미터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17만 세제곱미터의 액화 천연가스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말고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두 단어가 도간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개발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토록 명확한 독점적인 기술 우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팀장은 제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총책임자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한화의 조선 기술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팀을 미국 조선소에 파견하고 설계 도면과 공정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한다고? 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화오션이 참여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맹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먹으로 때리면서 지갑을 열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박 팀장의 안내로 거제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조선소의 야간 조명이 보였습니다. 그곳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개발지구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각인된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산업 특구. 몇 달 전만 해도 황무지였던 곳에 지금은 건물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타워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의 헬멧에는 한글이 쓰여 있었고 공사장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러시아 측 현장 책임자 이고르는 각 구역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조선 기자재 단지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LNG 저장 탱크 제조 시설이고요. 더 가면 반도체 후공정 시험 생산 라인입니다. 저것은 뭡니까? 저는 멀리 보이는 건물군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건 한국 직원들을 위한 주거 단지입니다. 아파트와 학교, 병원,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거 단지, 학교, 병원. 이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땅 위에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고르의 표정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부심과 혼란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이 공사장의 주인이 자국이 아니라는 사실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뒤섞인 감정은 이고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다른 러시아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반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와서 봐야 하네. 드미트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봤네. 자네보다 먼저. 그래서 말하지 않았나? 공항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과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과 자원 자체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습니다. 극동의 광활한 영토는 텅 비어 있었고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 속에서 흐르기만 할 뿐 산업적 가치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이 러시아의 자원 위에 겹쳐졌을 때 이 땅은 비로소 처음으로 의미 있는 것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지고 항구에서 화물이 운송되고 공장에서 부품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명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명이란 말입니까? 러시아는 자원을 내주었고 한국은 그 위의 산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합이 낳은 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얕잡아 봤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세상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술 공급자, 부품 제조국, 수출 강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문명을 창조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땅 위에서든 남의 땅 위에서든 그들은 기술과 산업, 사람을 연결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대한 것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의 땅에서 그리고 러시아 극동의 한국 산업 도시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입니다. 비행기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이륙해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문 아래로 펼쳐진 시베리아 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끝없이 넓은 땅, 그 땅 위에 한국의 깃발이 하나씩 꽂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이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줄 이들이 마침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첫 쉐빙 LNG선이 북극 항로의 첫 상업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그 거대한 배는 무르만스크를 출발하여 북극해를 횡단, 마침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항해 시간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기존 중동 항로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에는 17만 세제곱미터의 시베리아산 천연가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봉쇄로 질식하던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숨통이 트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20%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면 반등했고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배 한 척, 항로 하나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잠재운 것입니다. 중동의 정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대안이 현실화되면서 호르무즈 봉쇄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라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고 미국도 지상군 철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조건부로 재개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세르게이는 크렘린궁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로 하나로 끝난 것이다. 그리고 그 항로를 연 것은 러시아의 바다와 한국의 배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 동안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산업 생산이 대폭 위축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재를 공식화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풍력 발전기에 필수적인 히토류 공급이 끊기자 일본 첨단 산업의 심장이 멎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했지만 베이징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미국, 중국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셈이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는 동안 그들 자신의 뿌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중동 군사 개입의 후유증은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 역시 결국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관세 위협, 방위비 인상, 주한 미군 철수, 모든 위협 카드를 다 썼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협들은 한국의 독자 외교 노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산업 특구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만 하역 장비를 설치하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진 것입니다. 3명의 러시아인 노동자가 위험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인 현장 감독 1명이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혜훈, 한화건설에서 파견된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정 소장은 러시아인 노동자 2명을 안전한 곳으로 밀쳐냈지만 나머지 1명을 끌어당기다 자신이 장비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심해 현장 복귀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고 직접 병문안을 갔습니다. 정 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총책임자님, 현장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본사에 제 후임자를 요청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은 중상을 입고 누워 있으면서 공정의 차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서자 구조된 러시아인 노동자 중 1명이 복도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른 러시아인 동료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현장에서 달려온 러시아인 작업반장은 간호사에게 정 소장의 상태를 연신 묻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장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맹이 아니라면 무엇이 동맹이란 말입니까? 진정한 동맹은 외교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미트리에게 전했을 때 그 강철 같던 남자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세이, 대통령께서 얼마 전 비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 한국에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폐허 위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서 맨주먹으로 제철소와 조선소를 짓고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그리고 그 위에서 자라난 세대가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말이야. 이 대통령께서는 러시아는 자원을 가졌지만 한국은 의지를 가졌다고 하셨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의지를 가진 자의 편이었다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크렘린궁은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북극 항로 운영에 있어 한국 해운사에 최우선 통항권을 부여한다. 시베리아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지분을 확대한다. 극동산업특구의 임대 기간을 50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한다.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수출 수익 분배에서 한국 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것은 거의 러시아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던 세상과는 다를 것이라고.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청홍이를 거절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하나의 외교적 해프닝, 작은 나라의 의외의 결정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거절이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그것은 호르무즈 위기와 만나 세계 에너지 질서를 흔들었고 북극 항로를 열었으며 러시아 극동에 한국의 산업 도시를 세웠고 세계 방공 시장의 판도를 바꿨으며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일본을 고립시켰습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세계의 질서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선택을 하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세계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말입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길도 공장도 자원도 없던 그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가 애타게 바라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의 봄이 곧 올 것입니다. 크렘린궁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의 새싹이 이미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전히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해 건너편 한반도 남쪽에 작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저는 러시아를 대표하여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거절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선택이 우리의 동쪽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세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선택하는 곳이 곧 미래가 될 것입니다.